8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결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로 요즘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떠도는 자조 섞인 신조어라고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불만을 토로하냐고 할 수 있는데 유독 결혼식장에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집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근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회원은 무려 2천여 명입니다. 이들이 최근 단체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국회, 전국 지자체, 국민신문고에 공문 한 장을 보냈습니다. 공문은 정부는 형평성 있는 결혼식장 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들의 호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왜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결혼식장 입장 인원만 49인 제한이냐는 겁니다. 영화관이나 뮤지컬 연극무대와 같은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 띄우는 등 방역수칙만 지키면 한 공간에 최대 5,0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최대 99인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심지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시회나 박람회는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곳들은 많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는 인원 제한도 없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특히 뭐 이거는 생계랑 관련된 얘기니까 좀 예외적인 얘기이긴 한데 버스나 전철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뭐 QR코드로 뭐 사람이고 거리두기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유독 왜 이렇게 결혼식에만 빡빡하게 구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200명에서 300명의 예식장 최소 보증 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49인 제한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 책임을 현재 예비 신혼부부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예식장 약관을 변경하면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불과할 뿐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에 제한 인원의 2배 넘는 보증 인원 요구와 답례품 강매, 위약금 지불로 눈물을 흘리고 이어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소비자보호원의 책임 회피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 조치 하나도 없이 그냥 너희끼리 협의 봐라 하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너무 좀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저희는 특히 제가 진행하는 홀 같은 경우에는 보증 인원을 전혀 감축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자기는 따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결혼식 제한 조치를 추가 완화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결혼식은 식사가 동반되고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 있어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크다며 식사 보증 인원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으로 행정명령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비 신혼부부들은 정부에서 방역지침이란 이유로 사적 계약을 제한하면서 사적 계약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논란을 방치하는 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했으면 저는 어느 정도의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혼부부랑 예식장이 사적 계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웃긴 게 사적 계약이면 일단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는지부터 저는 의아하고 예비 신혼부부들은 크게 4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없는 49인 제한 완화, 좌석 띄어앉기나 입장객 로테이션 등 대안 마련, 공정위 권고를 지키지 않는 예식장에 대한 정부의 강제력 있는 명령, 백신 인센티브 적용 등입니다. 귀 막고 눈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의 목소리를 좀 듣고 형평성 있게 바꿔주셨으면 하고 저출산이다, 뭐 혼인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결혼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규제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결혼 문제 관련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언론기사 등을 통해 예비 신혼부부들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중수본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예비 신혼부부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타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결혼식의 경우 사적 모임의 예외적 조치이고 동시에 짧은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등 행사의 특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다음 날을 끝으로 트럭 시위는 종료하고 다음 주부터 버스 랩핑 시위, 주차 시위 등 비대면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미성년 후견과 양육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예. 김모 씨하고 이모 씨는 결혼을 하고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이제 심해져서 남편인 이 씨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2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이제 김 씨가 결국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불행히도 이혼 소송 중에 이제 김 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김 씨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외손자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제 이들 부부는 이제 사위였던 이 씨가 외손자의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본인들이 친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위인 이 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고 그 외손자에 대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달라 이런 재판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네, 지금 이번 사안과 같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켜달라라는 이런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그런 행복과 이익을 이제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가정법원은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살 곳을 지정하는 거나 아니면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아이의 부모가 아닌 뭐 제3자임에도 부모의 친권을 이제 상실을 시키고 아이에 대한 친권을 뭐 행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가 모두 사망해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앞서 보았듯이 부모가 있는데 친권을 너무 남용해서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성년자를 보호, 교양하고 이제 법률 행위를 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은 이제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미성년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이런 분들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어서 부모 대신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아이 아빠나 엄마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로한 조부모나 외조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양육비 청구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현재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이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제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뭐 부양 의무나 이런 그밖에 권리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미성년 후견인이 이제 양육을 하더라도 결국 그 양육비를 종국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갖는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뭐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양육비 청구를 아빠 엄마한테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정의관념에 이제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서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잘 사는 법 좀 내용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부부 사이의 양육비 갈등 외에도 오늘 살펴본 것처럼 조부모나 외조부모하고 갈등들이 많이 생겨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양육비라는 것은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키우든지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키우는 사람한테 이제 금전적으로라도 이렇게 서포트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힘들더라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부모로서 의무는 좀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가 지난 11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파로 오늘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됐는데요. 하지만 조민 씨 의사 면허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오늘 이슈플러스 박아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 부산대가 이제 지금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만 해도 부산대는 조 씨의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는데요. 오늘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키로 결정했습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지난 11일 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딸 입시 비리 관련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을 그대로 원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부산대는 조민 씨의 허위 스펙이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내용의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곧장 입학 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어서 향후 청문 절차를 걸쳐서 최종 처분이 확정될 방침입니다. 부산대는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약 3개월쯤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대학원 입학이 취소가 되면 의사 면허 합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민 씨는 지난 1월에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현재 서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이번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서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보건복지부는 오늘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의사 면허 취소 사전 통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의전원 입학 취소와 이 의사 자격증 취소는 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재판부는 이 조민 씨가 고려대 입학 전형에 활용한 스펙도 지금 허위라고 지금 봤습니다. 이거 고려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고려대도 오늘 부산대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본교 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학사 운영 규정을 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입시 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고려대 역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민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됩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최서원 씨, 이제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입시비리 혐의로 이제 중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기소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유라 씨와의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조민 씨의 기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는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유라 씨 사안의 경우 당시 검찰은 2017년 6월에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정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또 2차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안인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당시 시험 문제를 유출한 교무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서 쌍둥이 딸까지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11월 정경심 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조민 씨를 공범으로 적시를 하고도 지금 현재 2년째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검찰이 조 씨에 대한 기소 판단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검찰로선 조국 전 장관의 부부를 모두 기소하고 정경심 교수는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딸 조민 씨까지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더구나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인사로 조국 일가의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된 수준이기 때문에 조민 씨에 대한 기소를 주도할 구심점도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가 조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 전후로는 어떤 결정이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검찰의 수사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습격당해 결국 숨진 이른바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개농장 주인 60대 A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관리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와 함께 해당 대형견을 분양해준 지인 B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진술하고 증거가 남아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개물림 사건과 별개로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인 B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경찰은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 사실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오늘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